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진단은 이미 나왔습니다. 추경은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추경만으로 저성장 추세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하루 만에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 가운데 12조 원이 소비 쿠폰에 책정됐는데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역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지만 당시엔 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엔 김민석 국무총리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를 향해 기대가 크다고 했고 김 총리는 참모장으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오는 8일 만료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또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고승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요일제로 나눠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수급자라면 1인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9월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인데 지난 5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을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추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 쿠폰 모두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이번 추경에는 소비 쿠폰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기초연금과 방위사업청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이었던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인데 정권이 바뀌자 이번 추경안에 일부 부활시킨 겁니다.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등의 예산이 늘었는데 증액된 예산에는 이른바 지역 챙기기용 예산이란 지적을 받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공사 18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예산은 약 3,290억 원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방위산업을 이끌 방위사업청 예산도 약 880억 원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민생 챙기겠다더니 특활비 부활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낸 예산 폭주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걸 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협조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찬솔입니다. 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미국에 가 있는데 다음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지만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을 부과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대상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율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 나라에 보낼 통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They'll go out on Monday, probably 12 different amounts of money, different amounts of tariffs, and somewhat different statements. 12개 국가가 어디인지, 국가별로 얼마의 관세율을 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상호 관세는 8일까지 유예한 뒤 9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지만 서한 통보 후 다음 달 1일부터 매기겠다고 바꿨습니다. 종료 시점에 맞춰 관세를 통보한 뒤 남은 3주간 협상을 더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미국으로 출국한 우리 협상단은 귀국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필요하면 유예를 통해서 계속 상호 호혜적인 내실 있는 그런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충격을 최소화할 선택을 고심할 때라 조언합니다. 이제 비관세항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 중에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을 하는 게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일인 7월 8일까지가 협상 마감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초가 관세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충청 지역에서 두 번째로 타운홀 미팅 했잖아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을 찾아서 이 지역민들을 만난 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충청권 발전 보관 등에 대한 민심을 가감없이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직접 듣는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발언자들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즉석 발언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서 소통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하나둘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송사와 해고 등 개인적인 민원이 반복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 생중계되거나 어수선한 상황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결혼의 혼의 의미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악성 채무 해소와 관련된 말씀. 주민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시급료가 좀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왜 이 자리냐 딴 자리로 해라 그 말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소통하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대통령이 다 들어주기에는 다소 지엽적인 얘기들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국가적 과제나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역시 사전 각본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거나 질문할 기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질문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질문이 많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에 질문할 기회를 얻은 기자가 총 15명이었는데요. 의도치 않게 지역지가 4곳, 경제지가 3곳 등에 집중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질문 주제가 좀 편중이 됐습니다. 정작 정치와 사회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견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이 대통령과 강유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방지가 많은 기회를 가졌으니까 이번에 중앙지와 제가 조금 균형을 분배를 해볼까 싶습니다. 연합뉴스나 이런 데 못하지 않았어요? 이 타운홀 미팅도 기자회견도 사전 각본 없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는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른 얘기도 해보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모아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최근에 현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이었죠. 주 의원은 김 총리가 자신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고도 정작 청문회에서는 이미 밝힌 대로 해명됐다고 빠져나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도 일종의 꼼수처럼 김 총리를 따라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후보자들의 해명을 모아서 올린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태양광 업체 의혹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청문회에서 직접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워낙 많아서 청문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막상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나오더라도 이 청문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특히 후보자들이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일각에서조차 어차피 의석 때문에 낙마시킬 수도 없는데 힘 뺄 필요가 있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바엔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거냐는 청문회 무용론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내란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조사 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한때 조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태영 기자, 당초 예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인 오후 6시 3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치고 현재 조서를 열람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지 9시간 30분 만인데 실조사 시간만 따져도 8시간을 조금 넘습니다. 특검은 오전 중 체포방해와 비아폰 서버 삭제 혐의를 조사했고 오후엔 일부 국무위원들을 계엄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정황과 외환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 등 변호인 4명과 함께 출석했는데요. 이곳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사안과 혐의별로 담당 변호인들을 정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점심시간에는 설렁탕을 배달해 먹은 뒤 이후 조사를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소환일과 출석 시간을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는데 오늘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조사 시간을 조금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 시간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오전 9시에 맞춰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건데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1차 소환 당시 체포 방해 혐의 조사자로 나섰던 박창환 총경 대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신문에 투입했는데요.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의 조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던 걸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순조롭게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지난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팀은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오후엔 계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환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 당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주도해 영장 집행을 막았었습니다. 특검은 어제와 그제 두 사람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영장 집행 저지 지시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받은 거 맞으신가요? 체포 저지에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체포 저지 혐의를 가장 먼저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쏟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 사후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정황을 증거인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비화폰 서버 삭제와 외환 혐의 등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특검이 3차 소환 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매섭습니다. 강릉과 대구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주말 나들이 객들은 무료 물놀이장이나 실내 도서관처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찾는 모습입니다.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고 서로 물도끼 얹으며 장난을 칩니다. 재미있어라! 이른 무더위에 지자체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하천과 공원, 광장 등을 활용해 도심 곳곳에 마련됐는데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니 온몸이 오싹해질 정도입니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접이식 그늘막이 있어 어른들도 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이렇게 무료로 국가에서 운영해주는 시설이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줄 수 있어서 좋았고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책을 읽고 책상에 앉아 공책에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시원한 공기에 잠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마음껏 쐴 수 있는 도서관은 여름철 피서 명당입니다. 책도 읽고 덥지도 않고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는 가정냉방 에너지 절약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달까지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 가족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은 오늘 서울 최고기온은 31도였고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찜통더위에 물 온도까지 높아지는 현상이 몇 년째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근해와 저수지 등에 사는 물고기 종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수온에 오징어는 더 북쪽으로 떠나갔고 열대바다에서나 볼 수 있던 어종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구자형 기자가 폭염이 바꿔놓은 어장 지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소형 어선이 새벽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배에서 내린 고등어와 가자미가 힘차게 몸을 흔들며 경매 순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에 힘이 빠집니다. 6월에서 7월에는 동해안에서 오징어와 가자미가 주로 잡힐 시기지만 5년 전 8,600톤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도 지금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등어만 걸리고 이래가지고. 반면 따뜻한 바다에 사는 정어리가
사라진 오징어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장난은 저거리가 여기가 30년이 달려가는데 저거리 처음 먹어봤어. 수온 상승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해안은 지난 5년 동안 방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는 이미 열대 바다에 가깝습니다. 지난 5월 잡힌 몸 전체가 투명한 희귀 물고기는 연간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 되는 태평양 바다에 사는 시베 어종이었습니다. 근데 안 먹은 고기가 보니까 뭐가 희한하게 이상해. 경기도 평택 남양어에서 사라진 빙어도 고수온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0만 마리가 방류됐지만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속 깊이 들어가도 더 이상 폭염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고수온이 되면은 이게 깊으면 이제 준설을 해가지고 깊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이 열을 피할 수가 있는데 열을 그대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밑에까지. 우리나라 어장 지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20년에 비해서 삼치, 전갱이 이런 애들도 지금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장 지도가 바뀐다고 저희는 이제 예상은 하고는 있죠. 급격한 어종 변화는 어민 소득과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세밀한 어종 관리와 수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손님 2명 등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용실 출입문에 경찰 통제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가게 안은 수건과 신발 등이 놔둔 겁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어머니와 손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들었어요. 싸우는 소리만 들었어요. 미용실 업주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 뒤로 SUV 한 대가 다가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11일 SUV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부산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는데 조사 결과 사고를 내고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신 뒤였습니다. 경찰은 일명 술타기 방지법으로 부르는 음주 측정 방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차가 앉아 지그재그로 앉아 이래 무능하고 위반도 하고 이래가지고 술 먹는 정황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CCTV 확인하고. 또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고창군 해상풍력단지에서는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2명이 2m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야산을 오르던 60대 남성이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유출 사고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죠. 내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또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면제 대상과 절차 오현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위약금 면제 기준점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18일입니다. 이날까지 가입한 고객 중에서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해지한 고객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2개월 내에 많이 떠나셨다고 봅니다. 한 10일 정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 원하시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해킹 사고 이후에 신규 가입을 했거나 기기 변경 혹은 재약정을 한 경우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말은 면제지만 사후 환급해주는 방식이라 해지한 고객이 직접 위약금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한 뒤 오는 15일부터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과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일주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SK텔레콤 홈페이지와 T월드 앱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3월 갤럭시 S25를 5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아 구매한 고객이 오늘 해지한다면
50만 원의 위약금을 환불받습니다. 다만 단말기를 할부로 산 경우 남은 금액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동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돼가지고 그럼 가족이랑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할인 때문에. 이번 면제는 이동통신 위약금만 면제되기 때문에 가족 결합으로 할인받는 데 대한 위약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TV 등과의 결합 상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동 드라이버와 같은 생활용품은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자주 쓰진 않고 또 부피도 커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죠. 이 같은 용품을 지자체에서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부쩍 늘어난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복지의 모습입니다.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장원준 씨는 첫 출근을 앞두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회사에 입고 갈 양복을 다리기 위해 스팀 다리미를 빌리러 온 겁니다. 대여 기간은 일주일, 비용은 공짜입니다. 가격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직접 사기는 좀 비싸기도 해서 이렇게 빌릴 수 있으면 경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크고 무거운 전동 드릴은 집에 보관하기 어려워 1인 가구의 인기 대여 품목으로 꼽힙니다.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팀 다림이나 이제 보풀 제거기 같은 이제 품목들이 많이 이제 대여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는 뭐 종아리 안마기 같은 이제 물품들이. 서울 성북구도 3년 전부터 주민센터 20곳에 공구 대여소를 만들어 단돈 1,000원의 전동 드라이버 등을 빌려줍니다. 집에 놔두기에는 부피가 좀 커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필요할 때만 와서 빌려가서 쓰니까 좀 편리하더라고요. 2018년 584만 명이었던 1인 가구는 5년 만에 782만 명으로 약 34% 늘었습니다. 홀로 사는 이들을 위한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에 빨간불이 켜졌던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흔히 단짠, 달고 짜다는 말로 표현되는 우리 한식의 영향일 텐데요. 짠맛 과잉이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개선 방법은 없을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우리 한국인이 음식을 얼마나 짜게 먹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이었습니다. 정부가 나트륨 저감 정책을 펴기 이전인 2011년 4,789mg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인 2,000mg보다 1.6배 높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100mg 정도 더 많이 섭취하고 연령대로는 30, 40대 섭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30, 40대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사회활동이 왕성하다 보니 회식과 야식이 잦고 또 요즘엔 배달 음식 이용도 많아 짠맛에 가장 많이 노출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한식 중에 싱거운 음식이 뭔가 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음식이 짠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네,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4%가 면, 만두, 김치, 국탕, 볶음, 찌개, 전골 등에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라면에 김치를 곁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엔 평균 1,600mg, 배추김치 100g엔 500에서 7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합치면 2,100에서 2,300mg의 나트륨을 먹게 돼 하루 권고치인 2,000mg을 단숨에 넘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트륨 폭탄이 라면과 김치 조합이란 거죠. 나트륨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나트륨은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칼슘도 같이 데리고 나가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또 몸 안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이 벌어져 세포에 있던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흐르는 피의 양이 많아져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들어보시죠.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헬리코박터균의 발암성과 상호작용해서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 식습관에 따른 문제라면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손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3,000mg 이하로 낮추면 국가 전체적으로 한 해 의료비가 3조 원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136mg이니 국민 개개인이 하루에 136mg, 즉 소금 0.34g만 덜 먹어도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는 건 정부의 오랜 숙제이기도 한데요. 들어보시죠. 라면이라든지 김치, 국류 등에 대해서 단계별 나트륨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염도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짜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리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소금이나 된장, 고추장 대신 표고, 다시마, 멸치가루로 맛을 내고 햄, 소시지 등은 끓는 물에 데쳐 짠기를 없애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을 살 때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싱겁게 먹는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 내륙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최소 24명이 사망했습니다. 더욱이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2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몇 달치 강수량이 맞먹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급류를 피해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 간신히 구조됩니다. 다리 밑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차량과 주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새벽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 수개월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The rain came down 12 inches or more per hour. That river rose 26 feet in 45 minutes. 순식간에 강물이 범람해 주민 대부분이 잠자고 있던 마을을 덮쳤습니다. 떠내려온 차량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24명이 숨졌습니다. Jumped out and we got washed down 3 houses and we finally ended up snagged on a big bush. So we hung onto the bush until we got rescued. 기독교 여름 캠프가 열리던 야영장도 휩쓸리면서 참가 어린이 최소 2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헬기와 드론, 인력 500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To ensure that every asset and person and plane and whatever is needed is going to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scuing every last person. 트럼프 대통령도 끔찍한 참사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지만 비는 내일까지도 더 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인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TV유선 장동입니다. 네, 2011년 2만 명가량이 숨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3배는 더 강한 지진이 오늘 강타할 것이라는 게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든 7월 대지진설입니다. 한 만화의 예언이 출발점이 됐는데 다행히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보름 사이에 1,300번 넘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서둘러 승선합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주민 일부가 섬을 빠져나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도카라 열도에선 보름 새 1,300회 넘는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무언가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입니다. 일본에선 유명 만화의 7월 5일 대지진 예언과 맞물리며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만화 속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대유행 예언은 연달아 적중한 바 있습니다. I watched some YouTube videos and did some research. She was very concerned. 작가가 나서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기상당국도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今の科学技術におきましては、その3つ、いわゆる地震予知はできませんので、今、巷でいろいろお話しされている話がありますけど、それはデマです。 하지만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지진이 1000번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근 신모에다케 화산도 7년 만에 분화해 연기가 5,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카라 열도의 지진이 이번처럼 강도가 세지는 건 이례적이라며 일주일 내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챗 GPT가 등장한 지도 벌써 2년. 이제는 로봇과 자율주행과 같은 움직이는 AI가 우리 일상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불러온 산업재해편은 돈의 흐름도 바꿔놨는데요.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 전략은 뭔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노도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구나무를 서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로봇, 공중제비까지 성공합니다.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아틀라스가 학습을 통해 배운 새로운 동작들을 선보이자 연구진들도 놀랍니다. 인공지능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과 결합해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AI의 시대는 이미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The technology necessary to teach a robot, to manipulate, to simulate, and of course, the manifestation of an incredible robot is now right in front of us. AI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여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해결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에이전틱 AI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퀀트는 초당 100만 번을 사고 파는 에이전틱 AI가 열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환경이 되고 세상이 되는 거죠. 반도체 경쟁력을 갖고도 그동안 주춤하던 우리나라도 100조 원을 투입해 AI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내놓는 등 AI 인프라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AI 확산이 돈의 흐름도 바꾸고 있다며 AI가 접목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분야들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바로 로봇, 그리고 로봇 택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한테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나오지 않을까. 4주 동안 진행되는 TV조선 경제아카데미에는 2030, MZ세대 100여 명이 참가해 미래 투자 해법을 고민합니다. 재미있게 알려주셔가지고 더 뭔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융,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소개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샘은 한라산 정상 부근에 있는 백록샘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 주부터 일반인 방문이 시작됩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백록샘, 과연 어떤 풍경일지 김태준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등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80m 영실 입구. 이곳에서 출발해 걸어서 50분쯤 올라가면 산 정상 방향으로 우뚝 솟은 병풍바위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윗세오름을 지나 20분을 더 걸으면 또 하나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해발 1675m에 위치한 한라산 백록샘입니다. 백록샘은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분출되는 샘으로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이 물을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서식할 수도 있고 식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내려온 물은 이곳 백록샘을 따라 제주 세속가까지 이어집니다. 한라산에 감춰져 있던 백록샘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시원하다. 백록샘과 함께 제주 구상나무 대표목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제주 국가유산청은 대표목을 통해 기후변화 등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상나무는 그 IUCN이라고 세계 보존 연맹의 CR이라는 등급으로 위험에 처한 식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일반인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예약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던 프로그램도 7일부터 24일까지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트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 3,500여 명이 모여 좁은 관역을 향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의 컨벤션 2홀을 합친 광활한 공간에 다트 기계 270대가 깔렸습니다. 관역을 겨누는 참가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트 대회 K-다트 페스티벌이 인천 송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모두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16개국 선수 500명을 비롯해 국내외 동호인 3,000명 등 총 3,500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국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쟁하는 만큼 분위기는 올림픽 못지않습니다. It's an amazing experience because this is the biggest tournament in the world. Okay, it's one of the most player camp.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선수들의 사명감은 국가대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떠나서 일단 자부심이 너무 크고요. 일반 시민들도 방문해 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가운데 디지털 장비로 바로 점수가 계산되는 소프트 다트로 경기가 진행되는 점도 이번 대회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촉을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게 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팀전과 개인전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와 밀양은 사람 체온을 뛰어넘는 37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도 폭염특보는 지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강릉 2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6도, 창원 35도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며 더위의 기세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5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